행복해야 할 자리에서 한 여자가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날 밤 아무도 몰래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체면 망칠 생각은 하지 마라. 그리고 며칠 뒤 아무도 예상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내 딸 건드린 사람이 누구냐? 딸을 지키기 위해 한 여자가 결국 그 자리에 섰습니다. 과연 그날 행사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이런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응급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거칠었습니다. 강말수는 전화 한 통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택시를 잡았고 병원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죠. 접수대 앞에서 딸의 이름을 대자 간호사가 고개를 돌려 복도 끝 응급처치실을 가리켰고 강말수는 대답도 듣지 않고 가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커튼 너머로 보이는 송아린의 얼굴은 핏기가 전부 빠져 있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죠. 강말수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침대 옆으로 다가갔지만 송아리는 눈을 뜨면서도 고개를 돌려 벽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엄마를 피하고 있다는 걸 강말수는 단번에 알아챘어요. 하리나, 나야. 엄마 왔어. 목소리를 낮춰 한 번 더 불렀지만 송아리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하다가도 결국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고 그 침묵이 오히려 강말순의 가슴을 세게 눌렀죠. 강말순은 딸의 손을 잡으려 팔을 내밀었는데 그때 송아린의 손목 안쪽에 길게 붉은 자국이 남아있는 걸 보았습니다. 넘어지면서 생긴 찰과상이라기엔 방향이 이상했고 힘으로 눌린 듯한 흔적이 손목을 감싸고 있었어요. 강말순의 시선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 자국을 바라보는 동안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부딪혔지만 입 밖으로 꺼낸 건 아무것도 없었죠. 다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 떨림을 송아린도 느꼈는지 천천히 손을 빼며 이불 안으로 감추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커튼을 열고 들어선 건 그 직후였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보호자가 누구냐고 물었고 강말순이 친정어머니라고 답하자 의사는 잠시 송아린을 바라본 뒤 복도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강말순은 딸의 얼굴을 한 번 더 살핀 다음 의사를 따라 복도로 나섰죠. 임신 초기입니다. 8주 정도로 보이는데 복부에 강한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는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태아는 아직 유지되고 있지만 자궁 쪽에 미세한 출혈이 확인됐고 지금 상태에서 움직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의사는 강말순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복부 외에도 팔과 무릎 쪽에 타박 흔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셨는데 의사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의미를 강말순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 생기는 상처와 누군가에게 밀려 생기는 상처는 다르다는 걸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 모를 리 없었죠. 강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에게 감사하다고 했지만 복도에 혼자 남겨진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다시 응급실로 돌아갔을 때 송아리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이마에 맺힌 땀이 마르지 않은 것을 보면 편히 쉬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강말순은 의자를 끌어다 침대 옆에 앉았고 딸의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팔꿈치 아래쪽에서 또 하나의 멍을 발견했습니다.
보랏빛이 번지듯 퍼져 있는 그 자국은 최소 이틀은 된 것처럼 보였죠. 강말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딸에게 직접 묻고 싶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추궁하듯 물으면 송아린이 더 움츠러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딸의 이불을 가만히 끌어올려 팔을 덮어주었고 그러면서도 시선은 송아린의 얼굴 위에 남아있는 작은 긁힌 자국을 훑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었습니다. 송아린이 시댁으로 들어간 뒤 강말순이 딸을 직접 만난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죠. 전화는 종종 왔지만 늘 짧았고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다 끊기곤 했습니다. 명절에 한 번 얼굴을 보았을 때도 송아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강말수는 느꼈었어요. 하지만 시집간 딸에게 이것저것 물으면 부담이 될까봐 괜찮다는 말을 그대로 믿기로 했던 겁니다. 그 선택이 지금 이 병실에서 강말순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전화를 짧게 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지만 그 그림은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송아린이 작은 신음을 내며 몸을 돌렸습니다. 복부를 감싸 안듯 웅크리는 자세였고 그 움직임에 수액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강말수는 재빨리 줄을 정리해주면서 딸의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보았는데 송아린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잠결에 흘린 눈물인지 깨어있으면서 참고 있던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지만 그 눈물 한 줄기가 강말순이 안에서 무언가를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강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늙어 보였죠. 강말수는 창문에 손을 짚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딸의 손목에 남은 붉은 자국과 의사의 말끝에 담긴 침묵이 번갈아 떠올랐고 그 두 가지가 하나로 겹쳐지는 순간 강말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돌아서서 다시 침대 옆에 앉았을 때 강말순은 딸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넘기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 송아린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강말순은 그 침묵을 억지로 깨지 않았고 다만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은 채 병실의 어둠 속에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강말순의 손에 감긴 딸의 손가락이 새벽녘이 되어서야 조금씩 힘을 풀었습니다. 잠이 든 건지 아니면 더 이상 버틸 기력이 남지 않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송아린의 숨소리가 겨우 고르게 돌아오자 강말순은 그제야 등을 의자에 기댈 수 있었죠. 병실 천장의 형광등이 반쯤 꺼진 채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에서 강말순은 딸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며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송아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중견 건설사를 운영하는 집안의 둘째 아들에게 시집을 간다는 게 부담이 없진 않았지만 송아리는 사람이 좋다고 했어요. 남편 될 사람이 다정하고 자기 일을 존중해 준다고 했죠. 강말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딸이 고생하지 않을 곳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혼수 문제로 사돈 쪽에서 몇 가지를 더 요구했을 때도 무리해서 맞춰주었어요. 체면을 중시하는 집안이니 처음에 잘 보여야 한다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던 겁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난 뒤부터 송아린의 전화는 눈에 띄게 짧아졌습니다. 처음 한 달은 시댁 적응이 바쁘다는 이유였고 2달째부터는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니 긴 통화가 어렵다는 말이 붙었죠. 강말순이 그럼 밖에 나가서 전화하라고 하면 송아리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괜찮다며 끊었습니다. 그 머뭇거림의 의미를 강말순은 그때 읽지 못했어요.
시댁에 들어간 첫 해, 송아리는 최은숙이 정해놓은 생활 규칙을 하나씩 배워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은 7시 반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식단은 최은숙이 전날 저녁에 정했죠. 송아린이 한번 새로운 반찬을 해보겠다고 했을 때 최은숙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이 집 입맛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가 화를 낸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담담했고 그래서 더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있었죠. 송아리는 알겠다고 대답한 뒤 다시는 식단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외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송아린이 대학 동기 모임에 나가겠다고 하면 최은숙은 직접 막지는 않았지만 돌아오는 시간을 물었고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했으며 다녀온 뒤에는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두 번이면 관심이라 여길 수도 있었지만 매번 반복되자 송아리는 모임 자체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나가는 것보다 나갔다 온 뒤 받는 질문들이 더 피곤했기 때문이죠. 소비도 통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송아린이 결혼 전 모아둔 적금을 해지해서 외투 하나를 산 적이 있었는데 최은숙은 그걸 보고 살림하는 사람이 그런데 돈을 쓰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송아린의 돈으로 산 것이었지만 최은숙에게 그 구분은 의미가 없었어요. 이 집에 들어왔으면 이 집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게 최은숙의 원칙이었고 그 원칙은 며느리의 통장 잔고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죠. 송아린이 참을 수 있었던 건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중간에서 어머니에게 한마디씩 했고 송아린도 그 모습에 기대를 걸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중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 어머니 성격을 아니까 좀 맞춰달라는 부탁,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는 말. 송아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가 이해해야 할 것들의 목록이 끝없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걸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 최미지는 최은숙과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최은숙이 규칙과 체면으로 며느리를 조였다면 최미지는 말로 깎아내렸죠. 명절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최미지는 송아린의 친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올케 친정은 소박해서 좋다는 말이었는데 그 문장 안에 담긴 비교와 조롱을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송아리는 웃으며 넘겼지만 식사 뒤 화장실에서 한참 동안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미지는 시댁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송아린의 출신을 빗대는 말을 슬쩍 끼워 넣었고 그때마다 최은숙은 듣지 못한 척하거나 화제를 바꾸는 것으로 넘어갔어요. 한 번은 송아린이 시댁 거실에서 친정 엄마와 통화하는 걸 최미진이 보았는데 최미진은 통화가 끝난 뒤 올케는 친정 생각이 많다며 시집 온 사람이 마음을 여기 두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 말은 충고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경고였고 송아리는 그 뒤로 친정에 전화하는 횟수를 더 줄였어요. 강말순이 딸의 변화를 처음 의심한 건 결혼 2년째 되던 추석이었습니다. 송아린이 친정에 잠깐 들렀을 때 예전보다 말수가 확연히 줄어 있었고 강말순이 시댁 생활이 어떠냐고 물으면 잘 지내고 있다는 한마디만 반복했죠. 표정도 이상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이 웃지 않았고 강말순이 뭔가를 더 물으려 하자 송아리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피했어요. 강말순은 그때 따라가서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집간 딸의 사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딸이 힘들어질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그 한 발이 지금 이 병실까지 이어졌다는 걸 강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손목에 남은 자국, 복부의 충격, 의사가 끝까지 말하지 않은 문장의 나머지
그것들이 하나씩 연결되면서 강말순의 머릿속에는 3년간 보지 못했던 풍경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짧아진 전화, 줄어든 외출, 웃지 않는 눈.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이제야 그 형체를 드러내고 있었죠. 새벽빛이 병실 창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송아리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수액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일정하게 반복되고 있었어요. 강말수는 딸의 이불을 다시 한번 여미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딸에게 아무것도 묻지 못했고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었지만 강말순의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정리되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3년 동안 한 발 물러서 있던 그 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강말순은 이 밤 사이에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었죠. 송아린이 눈을 뜬 건 병실에 아침 햇살이 완전히 들어찬 뒤였습니다. 강말순은 밤새 의자에서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고 딸이 눈꺼풀을 천천히 올리는 걸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죠. 송아리는 천장을 먼저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고 엄마가 아직 거기 앉아 있다는 걸 확인하자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밤새 여기 있었어?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강말수는 대답 대신 물컵을 집어 빨대를 꽂아 입가에 대주었고 송아리는 두어 모금을 마신 뒤 다시 고개를 베개에 묻었어요. 강말수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밤사이 부기가 조금 빠졌지만 눈 밑에 그림자는 오히려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강말수는 더 이상 돌려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밤새 정리한 생각을 꺼내듯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하리나, 임신한 거 엄마한테 왜 말 안 했어? 질문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송아리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말하려고 했어. 근데 시간이 안 맞았어. 시간이 안 맞았다는 말의 뜻을 강말수는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뜻이었죠. 강말순이 더 물으려 하자 송아리는 몸을 돌려 반대쪽으로 누우며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먼저 알게 됐어. 내가 말하기도 전에. 그 한마디에 강말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송아리는 천천히 그날의 일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임신 사실을 송아린 본인이 확인한 건 약 2달 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돌아온 날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최은숙이 먼저 알았죠. 송아린의 가방 안에 있던 초음파 사진을 최은숙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방을 뒤진 건 아니었다고 최은숙은 말했지만 송아린이 외출하고 돌아온 뒤 가방이 열려 있었고 안에 있던 서류들의 순서가 바뀌어 있었어요. 송아리는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임신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가방을 왜 열었냐고 따지는 건 이 집에서는 통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최은숙의 반응은 기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송아린을 앉힌 뒤 최은숙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아이의 양육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집 손주는 이 집 방식대로 키워야 한다는 것, 친정 쪽의 간섭은 받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출산 후 육아는 자기가 주도하겠다는 것을 최은숙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정리했습니다. 송아린이 아직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꺼내자 최은숙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건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 걱정 말라고 했죠.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이 아이에 대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최미진이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은숙이 직접 알린 것이었는데 최미진의 첫 반응은 축하가 아니었어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아이가 태어나면 재산 구조가 달라지는 거 아니냐고 최은숙에게 물었습니다. 최은숙은 그건 나중에 정리할 문제라며 넘겼지만 최미진의 시선은 송아린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그 시선 안에는 며느리가 아이를 통해 이 집안에서 더 큰 몫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경계가 뚜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미진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친정을 빗대는 말 정도였지만 임신 이후로는 송아린의 행동 하나하나에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검진을 다녀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물었고 송아린이 간식을 먹으면 임산부가 그런 걸 먹어도 되는 거냐며 핀잔을 주었죠. 한 번은 송아린이 태교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는데 최미진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이런 거 효과 있는 거냐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런 순간들이 하루에도 서너 번씩 반복되면서 송아리는 자기 방 안에서조차 편하게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최은숙과 최미진이 재산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건 송아린이 병원 검진을 간 사이였습니다. 송아리는 직접 듣지 못했지만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죠. 최은숙의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고 최미진은 송아린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집안일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만 했어요. 그 말이 뜻하는 바를 송아리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낳을 아이에 대한 논의가 자기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논의에서 자신은 발언권이 없다는 것이었죠. 송아린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뱃속의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기가 지키겠다는 마음이 유일한 버팀목이었고, 그래서 최은숙의 간섭도 최미진의 비아냥도 이를 악물고 넘겼어요. 하지만 참는다는 것은 감정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면 가슴이 눌리는 것 같았고 숨을 깊이 쉬려 해도 어딘가에서 막히는 느낌이 반복되었죠. 병원에서 임산부의 스트레스가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송아리는 처음으로 이 집을 나가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나간다 해도 갈 곳이 마땅치 않았고 무엇보다 이 집을 나가는 순간 아이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완전히 빼앗길 거라는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이죠. 송아리는 거기까지 말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병실에는 다시 수액 떨어지는 소리만 남았고 강말수는 딸의 등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송아린이 말한 것들은 하나하나가 선명했지만 그 선명함이 오히려 강말순의 안에서 분노와 자책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강말순이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너한테 임신 축하한다는 말 한 사람이 있었어? 송아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고 강말수는 그걸 알면서도 한 번 더 딸의 이불을 여며주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완전히 올라와 있었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강말순의 질문이 병실 안에 가라앉은 뒤에도 송아리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손을 꽉 쥐고 있는 게 등 너머로도 느껴졌고 강말수는 재촉하지 않은 채 기다렸죠. 병실 밖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가 지나가고 어딘가에서 환자 호출벨이 울렸다 꺼진 뒤에야 송아린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엄마, 그날 일은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말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강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송아리는 시선을 천장에 고정한 채 며칠 전 그 오후로 돌아갔어요.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송아리는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았고
입덧이 심해서 아침 식사도 거의 하지 못한 상태였죠. 점심 무렵이 되자 조금 나아졌고 송아리는 거실에서 최은숙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친정에 하루만 다녀오고 싶다고요. 임신 사실을 엄마에게 직접 말씀드리고 싶다는 이유였어요. 최은숙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리모컨을 든 손이 멈추더니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 얘기는 전화로 하면 되잖아. 송아리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초음파 사진도 직접 보여드리고 싶고 엄마가 많이 걱정하고 계실 거라며 하루만 다녀오겠다고 다시 말했죠. 최은숙은 텔레비전을 끄며 송아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임신 초기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친정 가서 밤새 이야기하고 돌아오면 몸만 더 상해. 최은숙의 말에는 걱정이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는 달랐습니다. 임신 사실을 친정에 알리는 시점과 방법을 자기가 통제하겠다는 것이었죠. 송아리는 그걸 알면서도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로 이런 소식을 전하긴 어렵다고 직접 가서 얼굴을 보고 말씀드리고 싶다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최미진이 들어왔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거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눈치챘죠. 최은숙이 상황을 설명하자 최미진은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송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옳게, 지금 몸이 그런데 친정을 가겠다고? 최미진의 목소리에는 처음부터 비난이 깔려 있었습니다. 송아리는 하루만 다녀오겠다고 말했지만 최미진은 코웃음을 치며 말을 잘랐어요. 아이 생기니까 슬슬 친정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친정 엄마한테 가서 이 집 뒷얘기하려는 거지? 송아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고 그런 의도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최미진은 이미 자기 안에서 결론을 내린 상태였고 송아린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을 생각이 없었죠. 송아린은 입술을 깨물며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엄마한테 임신 소식을 직접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 최미진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최미진은 한 발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언니야? 우리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어?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계산적이더라. 아이 하나 가지면 이 집에서 목소리 커질 줄 알았지? 송아리는 뒤로 물러서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미진은 거실 가운데를 가로막고 서 있었고 최은숙은 소파에 앉은 채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일어서지 않았어요. 송아리는 최은숙을 향해 도움을 구하듯 시선을 보냈지만 최은숙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최미진에게는 허락이나 다름없었죠. 대답해. 이 집 재산에 눈독 들인 거 아니라고 말해봐. 최미진이 송아린의 팔을 잡았습니다. 거칠게 잡아끈 건 아니었지만 힘이 들어가 있었고 송아린이 팔을 빼려 하자 최미진은 놓지 않은 채 한 발 더 다가섰어요. 송아리는 뒤로 물러나면서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최미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뭔데?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아이 하나 만들어 놓고 권리를 주장하려는 거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최미진의 손이 송아린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힘이었고 송아리는 균형을 잃으며 뒤로 비틀거렸어요. 등이 거실 모서리 가구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몸이 앞으로 꺾이면서 복부가 가구 모서리에 눌렸습니다. 송아리는 순간적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입에서 짧은 비명이 새어나왔죠. 최미진은 그제야 멈췄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인식한 것인지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최은숙은 그때서야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최은숙이 먼저 확인한 건 송아린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쓰러진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최은숙이 첫 번째로 한 말은 이것이었죠. 이거 밖에 알려지면 안 돼. 송아리는 바닥에 웅크린 채 복부를 감싸고 있었고 아랫배에서 묵직한 통증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은숙은 최미진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한 뒤 송아린에게 다가와 일어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 걱정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지 계산하는 사람의 어조였죠. 최은숙은 송아린을 부축해 소파에 앉히며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좀 쉬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넘어진 거니까 대수롭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하지만 송아린의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부의 압박감이 강해졌고 화장실에 갔을 때 소량의 출혈을 확인한 송아리는 그제야 공포가 밀려왔어요. 아이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다른 모든 것을 덮어버렸고 송아리는 처음으로 최은숙의 말을 무시하며 직접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구급차가 아닌 택시를 불렀고 최은숙이 뒤에서 뭐라 말했지만 송아리는 듣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말한 송아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볼을 타고 내려가는 눈물이었고 강말수는 딸의 손을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손끝이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강말순의 손바닥으로 전해지면서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단단하게 뒤틀리는 걸 느꼈습니다. 송아린의 눈물이 멈추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강말수는 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병실 안에는 송아린의 고르지 못한 숨소리만 가늘게 이어졌죠. 한참이 지나서야 송아린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었고 눈물 자국이 마르기 시작한 볼 위로 창밖의 빛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강말수는 딸의 손등을 천천히 쓸어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린아, 엄마한테 다 말해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에 송아린의 입술이 다시 떨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을 줄 몰랐다는 표정이었어요. 3년 동안 괜찮다는 거짓말을 반복해온 딸이 처음으로 진실을 꺼냈는데 엄마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다그치지 않고 고맙다고 말한 것이죠. 송아리는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도움을 요청하는 말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이었죠. 송아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고 강말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해줘, 하린아. 송아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 글자씩 천천히 말했어요. 이 집을 나오고 싶다고.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된다고. 시댁에서 나가겠다고 하면 아이를 빼앗기거나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래서 엄마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강말수는 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았고 중간에 끊지도 않았어요. 송아린이 말을 마쳤을 때 강말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강말수는 딸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알았어. 엄마가 방법을 찾을게. 그 말을 하는 강말순의 표정에는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있었지만 그보다 더 선명한 것은 결심이었습니다. 딸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고 이번에는 그 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걸 강말수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병원을 나선 건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송아린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강말수는 간호사에게 보호자 연락처를 남기고 병실을 나왔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강말수는 창밖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딸이 말한 것들이 한 문장씩 반복되고 있었고 그 문장들 사이에서 강말수는 하나의 이름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남편 송재호. 송재호는 1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은 인쇄 납품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었고 성실했지만 사업 규모는 크지 않았죠. 강말수는 남편이 돌아가신 뒤 가게를 정리하면서 남은 짐들을 박스에 담아 다락방에 올려두었습니다. 사업 관련 서류, 거래처, 장부, 계약서, 사본들이 들어 있었는데 살림에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에 한 번도 다시 열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강말순이 그 박스를 기억하고 있었던 건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병상에서 송재호는 강말순의 손을 잡으며 다락방 서류들을 잘 보관해달라고 했어요. 언젠가 필요할 수 있다고, 그때 가서 열어보면 된다고 했죠. 강말순은 그 말의 의미를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서류 이야기를 하는 게 이상했지만 그보다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집에 도착한 강말순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박스들 사이에서 송재호의 이름이 적힌 상자를 찾았고 무릎을 꿇고 앉아 테이프를 뜯었어요. 안에는 노란색으로 바랜 서류 묶음이 있었고 거래처별로 분류된 장부와 함께 투명한 파일 하나가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강말수는 그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안에는 계약서, 사본과 메모가 섞여 있었는데 강말순의 눈이 멈춘 건 메모지에 적힌 회사 이름이었어요. 송재호의 글씨로 적힌 그 이름은 강말순이 최근에 들은 이름과 같았습니다. 사돈 집안이 운영하는 건설사였죠. 강말순은 메모를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송재호는 생전에 인쇄 납품 일을 하면서 여러 건설사와 거래했는데 그중 한 곳과의 거래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메모에는 날짜와 금액, 그리고 미지급, 계약 변경, 일방 통보와 같은 단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부를 대조해 보니 해당 거래처에서 납품 대금을 수차례 늦게 지급했고 최종적으로는 상당 금액이 미정산 상태로 남아 있었죠. 그 아래에는 송재호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편지 초안이 끼어 있었습니다. 거래처에 정식으로 항의하려 했던 것 같은데 편지는 중간에서 끊겨 있었어요. 보내지 못한 것이었죠. 강말수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자료는 모두 보관하고 있으며로 시작하는 문장이었는데 거기서 글이 멈춰 있었어요. 강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12년 전 남편이 사업을 접게 된 이유가 단순히 경영 악화 때문만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이죠. 강말순은 서류를 다시 한 장씩 넘기며 금액과 날짜를 확인했고 거래가 중단된 시점과 남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시점이 거의 일치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강말수는 다락방 바닥에 주저앉은 채 서류들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딸의 시댁, 사돈 집안. 그 집안 건설사의 이름이 남편의 장부에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 강말순의 안에서 여러 개의 점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왜 이 서류를 보관해달라고 했는지, 언젠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한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강말수는 서류를 파일에 다시 정리해 넣으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려 있었지만 손에 든 파일은 놓지 않았어요. 다락방을 내려와
부엌 식탁에 앉은 강말수는 파일을 펼쳐놓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한참 내리다가 어떤 번호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지만 바로 전화를 걸지는 않았어요. 대신 파일 안의 서류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자료가 정확히 무엇을 증명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딸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강말수는 혼자서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식탁 위에 놓인 시계가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강말수는 서류 위에 손을 올린 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고 그 시선 안에는 병실에서 딸의 손을 잡고 있던 밤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던 강말순의 시선이 다시 식탁 위 서리로 내려왔습니다. 남편의 장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2번 읽는 동안 시계는 9시를 넘기고 있었고 강말순은 메모지에 적힌 금액들을 하나씩 다시 옮겨 적으며 전체 그림을 정리했죠. 미지급된 납품 대금의 총액, 계약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시점, 그리고 남편의 사업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한 날짜. 3가지가 나란히 놓이자 우연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정확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강말수는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아까 멈췄던 번호를 눌렀고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상대가 받았어요. 남편 송재호의 오랜 사업 동료였던 사람이었죠. 강말수는 안부를 간단히 묻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거래했던 건설사 건에 대해 아는 게 있느냐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상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거는 재호 형이 끝까지 풀지 못한 일이었다고 자기도 당시 옆에서 보면서 안타까웠다고요. 강말수는 더 구체적인 걸 물었고 상대는 당시 거래 과정에서 건설사 측이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추고 기납품분에 대한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송재호가 자금난에 몰렸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강말수는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보관해달라고 한 서류의 의미가 이제 완전히 선명해졌고 그 선명함이 강말순의 감정을 분노 쪽으로 기울이고 있었지만 동시에 머리는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감정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강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중견 건설사를 운영하는 집안이었고 단순히 항의한다고 해서 무너질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강말수는 병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송아린의 상태는 전날보다 조금 나아져 있었고 의사는 출혈이 멈췄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반복했죠. 강말순이 병실에 들어서자 송아린은 반쯤 몸을 일으킨 채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얼굴에서 어젯밤의 절박함은 조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신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엄마, 시어머니한테서 연락 왔어. 송아리는 핸드폰을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최은숙이 보낸 메시지였는데 내용은 짧았어요. 이번 주 토요일 창립기념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라는 것이었죠. 메시지 끝에는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송아리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병원에 있는 거 알면서 이런 연락을 해. 송아린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체념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3년간 이런 식의 요구에 익숙해진 사람의 반응이었죠. 강말수는 메시지를 읽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창립기념 행사. 강말수는 그 단어를 머릿속에 새기듯 천천히 되뇌었어요. 그 행사가 뭔데? 송아리는 시댁 건설사가 매년 여는 창립기념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가 특히 중요한 해인데 최근 건설사가 윤리 경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외부 투자자들과 거래처 임원들이 다수 참석하는 자리이고 그 앞에서 가족이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은숙이 매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했죠. 강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그 행사 어디서 해? 송아리는 호텔 이름을 말했고 강말수는 그걸 기억해 두었습니다. 송아린이 엄마에게 왜 그걸 물어보는 거냐는 눈빛을 보냈지만 강말수는 대답 대신 딸의 이불을 정리하며 화제를 바꾸었어요. 오늘 점심은 뭘 먹고 싶냐고 물었고 송아리는 엄마의 태도가 어딘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면서도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온 강말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복사집에 들러 전날 다락방에서 가져온 서류 일체를 복사했어요. 원본은 따로 보관하고 사본을 새 파일에 정리했으며 거래 내역과 미지급 금액이 적힌 장부 페이지에는 직접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복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강말수는 근처 문구점에서 투명한 서류 봉투를 하나 더 샀죠. 준비하는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말수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사업 동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는 10분 정도 이어졌고 강말수는 창립기념 행사의 날짜와 장소를 확인한 뒤 초대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대는 없다고 했죠. 사돈 쪽에서 초대하지 않은 이상 외부인은 참석이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강말수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강말순을 멈추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이 강말순의 결심을 더 분명하게 만들었어요. 최은숙은 병원에 누워있는 며느리에게까지 행사 참석을 요구하면서 며느리의 친정 엄마는 명단에 올리지도 않은 겁니다. 그 집안이 말하는 가족의 결속이란 결국 자기들 체면을 위한 것이었고 그 체면 뒤에서 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죠. 강말수는 식탁에 앉아 서류 봉투를 앞에 놓고 행사 당일의 동선을 생각했습니다. 호텔 이름은 알고 있었고 행사가 오후에 시작된다는 것도 송아린에게 들었어요. 초대장 없이 들어갈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강말수는 방법을 찾을 생각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서는 것이었고 서류를 보여줄 타이밍이었죠. 금요일 밤 행사 전날이었습니다. 강말수는 옷장을 열어 깔끔한 외출복을 꺼냈고 다림질을 하면서 내일 있을 일을 머릿속으로 그렸어요. 서류 봉투는 이미 가방 안에 들어가 있었고 남편의 장부 사본과 병원 기록 사본이 나란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은 낮에 담당 의사에게 요청해서 받아둔 것이었죠. 의사는 보호자라는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진단서 사본을 내주었고 강말수는 그 서류가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림질을 마친 강말수는 옷을 옷걸이에 걸어두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며칠 새 부쩍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어요. 강말수는 거울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할 일은 내일이었고 오늘 밤은 그 일을 위해 쉬어야 했으니까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운 강말수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언젠가 필요할 수 있다는 그 말을 남편은 이런 날이 올 것을 알았던 걸까요? 강말수는 그 질문에 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일 자신이 그 자리에 서야 할 이유가 남편의 것이기도 하고 딸의 것이기도 하다는 걸 분명하게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강말수는 호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전날 밤 다려놓은 검은색 외출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 건 가방 안에는 서류 봉투가 단단하게 들어 있었죠.
로비는 이미 행사 참석자들로 붐비고 있었고 건설사 로고가 새겨진 대형 배너가 연회장 입구 양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강말수는 로비 한쪽에 서서 사람들의 흐름을 잠시 살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들이 안내 데스크를 거쳐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데스크 앞에는 초대장을 확인하는 직원이 2명 서 있었습니다. 강말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안내 데스크 쪽을 지켜보다가 참석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간대를 기다렸죠. 오후 2시가 넘자 입구가 붐비기 시작했고 직원들이 여러 사람을 동시에 안내하느라 정신 없어진 틈에 강말수는 무리 사이에 섞여 자연스럽게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강말순을 멈춰 세우지 않았어요. 검은색 정장 차림의 가방을 든 중년 여성은 행사 관계자처럼 보이기에 충분했으니까요. 연회장 안은 넓었습니다. 둥근 테이블이 수십 개 배치되어 있었고 정면에는 무대와 단상이 마련되어 있었죠.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는 건설사의 연혁과 윤리 경영 슬로건이 번갈아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말수는 뒤쪽 테이블 근처에 자리를 잡고 서서 연회장 전체를 훑었어요. 그리고 무대 오른편 첫 번째 테이블에서 최은숙을 발견했습니다. 최은숙은 남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옆에는 최미진이 앉아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안정된 가문이 여유로운 풍경이었어요. 강말수는 그 웃음을 바라보며 가방 끈을 한번 고쳐 잡았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고 건설사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죠. 회장은 단상에 서서 회사의 성장과 윤리 경영에 대한 의지를 말했고 객석에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말수는 뒤쪽에서 그 축사를 끝까지 들었어요. 윤리, 신뢰, 가족 같은 기업이라는 단어들이 반복될 때마다 강말순의 턱이 조금씩 단단해졌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축사가 끝나고 건배가 이어졌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연회장의 분위기가 한결 풀어졌고 테이블마다 음식이 서빙되기 시작했죠. 강말수는 그 시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건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음식에 시선을 돌린 직후 다음 순서가 시작되기 전에 짧은 공백. 강말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걸어 나갔습니다. 뒤쪽 테이블에서 통로를 따라 단상 방향으로 걸어가는 강말순의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도 않았죠.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한두 명씩 강말순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통로 중간쯤에서 행사 진행 요원이 다가와 실례지만 어디로 가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강말순은 그 사람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어요. 사돈댁에 전할 말이 있어서요. 진행 요원이 잠시 당황한 사이 강말순은 이미 단상 앞까지 도달해 있었습니다. 최은숙이 강말순을 알아본 건 그 순간이었어요. 첫 번째 테이블에서 음식을 집으려던 최은숙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고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최미진도 고개를 돌렸고 강말순과 눈이 마주치자 눈이 크게 떠졌죠. 사돈어른, 여기 어떻게? 최은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에 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지만 이미 근처 테이블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모이고 있었어요. 강말수는 최은숙을 바라보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돈어른,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 딸 송아린의 친정 엄마로 왔습니다. 강말순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연회장의 어수선한 소음 사이로 또렷하게 퍼졌습니다. 최은숙이 강말순의 팔을 잡으며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속삭였지만 강말순은
팔을 빼며 서류 봉투를 들어 올렸어요. 제 딸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 이 집안에서 폭행을 당해서요. 그 한마디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테이블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고 그 시선이 번지듯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갔죠. 최은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최미진은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강말수는 서류 봉투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 사본이었어요. 이건 제 딸의 진단서입니다. 복부 충격으로 인한 임신 초기 출혈, 전신 타박상. 계단에서 넘어졌다고요? 의사가 보는 상처의 방향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강말수는 진단서를 단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류를 꺼냈죠. 남편 송재호의 거래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남편이 생전에 남긴 거래 기록입니다. 이 건설사와의 납품 거래 내역이에요. 연회장에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말수는 장부 사본을 펼쳐 보이며 계속했어요. 12년 전 제 남편은 이 회사에 자재를 납품했습니다. 계약대로 물건을 넣었지만 대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추고 기납품분 대금을 미루고 결국 제 남편의 사업은 무너졌습니다. 강말수는 장부의 핵심 페이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해둔 금액과 날짜가 선명하게 보였고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 숫자에 고정되었죠. 윤리 경영이라고 스크린에 써놓으셨던데 이게 윤리인가요? 소규모 납품업체 대금을 떼먹고 사업을 적게 만든 게 이 회사의 경영 방식이었습니다. 최은숙이 한 발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근거 없는 얘기로 자리를 망치시려는 겁니까? 강말수는 최은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거는 여기 다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 입금 내역, 미지급 확인서까지. 제 남편이 보내지 못한 항의서도 있어요. 사돈어른, 이 서류들이 거짓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보시죠. 연회장 뒤쪽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행사에 초대된 업계 매체 기자들이 이미 녹음기와 카메라를 들고 앞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동시에 투자자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고 몇몇 사람은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최은숙은 뒤돌아 행사 진행팀에게 마이크를 꺼달라고 소리쳤지만 강말수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연회장이 이미 충분히 조용해져 있었고 강말순의 육성만으로도 모든 테이블에 닿고 있었죠. 강말순은 서류 봉투에서 나머지 서류를 모두 꺼내 단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항의하러 온 게 아닙니다. 12년 전 남편이 당한 일과 지금 딸이 당한 일이 같은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온 겁니다. 강말순의 목소리는 끝까지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상 위에 놓인 서류들 위로 연회장의 조명이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아래에서 남편의 글씨와 병원 도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최은숙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고 최미진은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연회장의 질서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단상 앞으로 모여들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당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오가기 시작했죠. 강말수는 그 소란 속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연회장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여기까지였고 나머지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었어요. 강말순이 한 발 물러선 자리에서 연회장의 풍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단상 위에 놓인 서류를 촬영하기 시작했고 투자자석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저었죠.
행사 진행팀이 마이크를 잡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다고 안내했지만 누구도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뒤쪽에서는 건설사 임원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핸드폰을 귀에 붙인 채 빠른 걸음으로 로비 쪽으로 나갔고, 최은숙은 단상 앞에 선 채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었어요. 강말수는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호텔 정문 밖으로 나선 뒤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죠. 택시 안에서 강말수는 창밖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빈 서류 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봉투가 비어있다는 것이 오히려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할 일을 마친 사람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 뒤의 일은 강말순이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행사 현장에 있던 업계 기자가 당일 저녁에 기사를 올렸고, 임신한 며느리에 대한 폭행 의혹과 과거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제보가 동시에 포함된 내용이었죠. 기사는 하룻밤 사이에 퍼져나갔고, 월요일 아침이 되자 금융감독기관에서 건설사의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강말순이 공개한 거래, 장부와 미지급 내역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촉발제가 되어 과거 거래처들의 유사한 증언이 잇따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검찰이 건설사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회계 서버와 거래 관련 서류 일체가 확보되었죠. 뉴스 화면에는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박스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반복되었고, 건설사 로고가 새겨진 간판 앞에 취재진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건설사의 주요 거래처 2곳이 같은 날 거래 중단을 통보했고, 진행 중이던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발주처에서도 계약 재검토를 선언했어요. 최은숙 가족의 대응은 초반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직후 건설사 측은 해명 자료를 배포했지만 그 내용은 거래 관행상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이었다는 수준에 그쳤고,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죠. 최은숙은 강말순이 공개한 병원 진단서에 대해 며느리가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였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미 의료 기록의 상세 내용이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였기 때문에 그 해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이탈이 시작된 건 압수수색 이틀 뒤였습니다. 윤리 경영을 전면에 내세웠던 기업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최근 유치한 투자금에 대한 반환 요청이 이어졌고, 신규 프로젝트 입찰에서도 자격심사 단계에서 배제되기 시작했죠. 건설사의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거래 은행에서 대출 상환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통보까지 들어왔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사업적 신뢰가 일주일 만에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최미진은 행사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서 최미진의 주변 인맥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이전까지 함께 어울리던 모임에서도 더 이상 초대가 오지 않았죠.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던 사람이 사회적 체면을 완전히 잃은 것이었습니다. 최은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최은숙이 유지해온 관계들은 대부분 건설사의 지위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 지위가 흔들리자 관계도 함께 무너졌어요. 병원 후원회, 문화재단 이사회, 지인 모임. 최은숙이 이름을 올려놓았던 자리들에서 하나씩 빠져나가라는 연락이 왔고, 최은숙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으로 대응했지만 그것은 수습이 아니라 회피에 불과했죠. 송아리는 병원에서 그 소식들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간간히 남편에게서 오는 연락을 통해서요. 남편은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고,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송아린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송아린은 그 전화를 들으며 이 사람이 3년 동안 한 번도 자기 편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 마지막 통화를 끝으로 남편의 번호를 수신 차단했습니다. 퇴원 날 강말순이 병원에 왔습니다. 송아린의 짐을 챙기는 강말순의 손놀림은 담담했고 두 사람은 병원 로비를 나란히 걸어 나왔어요. 밖은 늦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고 송아린은 병원 앞에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떠나온 곳을 확인하는 것이었죠. 강말순이 택시 문을 열어주었고 송아린은 안으로 들어가며 배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택시가 출발한 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을 때 강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린아, 이제 그만 참아. 송아리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말순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고 대신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을 오래 담아두었다가 꺼내는 사람의 단단함이 있었죠. 참으면 나아질 줄 알았지. 엄마도 그랬어. 내 아버지일 때도, 내가 시집간 뒤에도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더라. 강말순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내가 참는 걸 양보로 안 봤어. 당연한 걸로 봤지. 내가 참을수록 더 많이 가져갔고, 내가 조용할수록 더 함부로 했어. 그건 관계가 아니야. 송아린의 눈에 물기가 번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말순은 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말을 이었어요. 이제 돌아가지 마. 그 집 사람들한테 미안해할 것도 없고 연락할 것도 없어. 너는 내 아이 지키면서 내 삶 사는 거야. 엄마가 옆에 있을게. 택시가 강말순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내렸고 강말순은 딸의 짐가방을 들었어요. 송아리는 익숙한 현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고 그 문 안에는 시댁의 규칙도 체면도 없었죠. 강말순이 먼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들어와 하린아. 송아리는 천천히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는 동안 송아린의 어깨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거실 창으로 오후 햇살이 비추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강말순이 아침에 준비해 놓은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송아리는 그 미역국을 보며 멈춰섰고 한참 뒤에야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강말순은 맞은편에 앉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숟가락을 드는 것을 지켜보았고 송아린이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숟가락은 놓지 않았어요. 강말순도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딸이 밥을 먹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사람과 선택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깊은 여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